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주말 사이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나름대로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공포에 떨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주 후반에 갈수록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13%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1% 그리고 0.47%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도감을 주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초반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세를 띠고 있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 함께 보시죠. 침착해지는 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9일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1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개월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난 월요일에 급등을 했던 빅스 지수, 그래도 꽤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 추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해진 시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금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0.87% 강세였고요.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산업재 섹터였습니다. 0.01% 내렸는데 내림폭이 적었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정말 가장 큰 상승률, 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특징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지켜볼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라이릴리 5.5%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가 후발주자가 되겠는데 노보노디스크를 제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발표 이후 조금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9% 소폭 올랐는데요. D23 엑스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즈니의 컨퍼런스 콜과 비슷하다, 투자자 설명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테마파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 경영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합니다만 이 소식이 금요일장 후반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 0.8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순이익은 상회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5%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원 소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가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여행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실적이었고요. 이로써 에어비앤비의 충격은 거의 다 극복해냈습니다. 엘퓨 뷰티, 미국의 가성비 화장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14% 이상 급락세를 보였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그렇다면 확인을 해볼까요?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2년물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10년물은 물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이 이렇게 오름세로 홀로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0.85% 상승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침체 우려는 덜고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국제 금값 0.41%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름대로 안정세를 찾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안도 랠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며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지난주 월요일에는 다우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3% 이상 빠지며 그야말로 블랙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과장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 뚝 감소하면서 월가는 경기 침체 우려 판단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7월 초중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중한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주에서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월가는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허리케인 베일이 지나왔던 지역입니다. 즉 7월 실업률이 치솟던 것은 일부분 베일을 영향하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7월 수치가 일부분 과장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8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엔캐리 청산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도움이 됐죠. 고용 침체가 과장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고 일본은행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당분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패디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9월 금리가 25bp 인하할 가능성을 51.5%로 보고 있습니다. 50bp 인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9월, 11월, 12월 연달아 B컷을 예상했는데 이제는 점차 25bp씩 순차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기대치가 다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성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JP모건은 3분의 2 정도는 성사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그 누구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미국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다시 나오거나 일본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엔 다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9월 FOMC 전에 두 차례 물가 지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8월 지표가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가 매우 중요할 전망입니다. 일단 수요일 나올 7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승률은 마이너스 0.1%로 깜짝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에는 다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9%로 지난 6월 상승률 3.0%보다는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월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조적 흐름을 볼 수 있는 7월 근호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별 상승률은 7월 0.1%에서 0.2%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3.3%에서 3.2%로 소폭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 수치만 나온다면 9월 25bp 인하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근호 물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인다거나 전년 대비 2% 중반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시장은 다시 50bp 인하에 보다 베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9월에 한 번 더 나올 8월 물가 지표를 봐야 합니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9월 수치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가 강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보먼 인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2% 목표를 웃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중정책, 주택시장, 지정학적 위험 등 요인이 물가의 상상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바라는 만큼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 인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이죠. 특히 보먼 인사는 7월 실업률 4.3%도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데 이들이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해고율이 여전히 낮은 점도 실업률 지표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9월 FOMC에서 연준 이사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파들이 기존 입장을 얼마나 바꿀지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다만 데이터가 계속 둔화세를 나온다면 매파들의 목소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매파 목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연쇄 B컷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5bp씩 점지적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전망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이에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 이데일리 TV가 단독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레이먼드 청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북아시아 최고 투자 책임자와 함께 하반기에 대한 증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앞으로 정말 올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연준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having me, by the way. In terms of assessing the probability of a U.S. recession, we think over the next 12 months, we continue to view the U.S. economy shift into a soft landing mode. And in terms of a recession, we only set it as a probability of 20%. So in other words, our base case remains the fact that growth will slow, albeit remaining at a positive level. And we expect GDP to grow at around 2% in the US, decelerating from 2.5% a year ago. Now, the reason why we continue to think that GDP growth will stay positive is partly because of continued solid consumer sentiment. But of course, lately, the economic data points, including non-farm payroll numbers, challenge our view, right? If we look at the non-farm payroll, it seems like new job growth decelerated quite notably from 179,000 in the month of June to just about 114,000 in the month of July. And worse still, unemployment rate also rose quite notably to 4.3%. But when we dig into the numbers in details, we realized that the pickup in unemployment rate was partly to do with the increased participation rate from the labor front. In other words, labor supply has increased, which caused unemployment rate to go higher. And it wasn't because of a decline in demand. So that's why we are not as concerned about a recession imminent at this juncture.
But of course, we will remain watchful of the upcoming high-frequency job numbers and also the consumer sentiment to gauge if the economic conditions worsen further from here on. In terms of gauging whether the Fed rate cut would be a sizable one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right? Let's share our base case first. We believe that the rate cuts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would be about 50 basis points. Okay, I know this is a bit more conservative than the market expectation, and that's partly to reflect our concern that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the Fed is also paying very big emphasis on, is to battle the inflation war, right? So if inflation in the US remains elevated and persistently higher than the target level of 2%, that would limit the capacity for the Fed to reduce rates at a much faster pace than hoped for by the market. 네, 그렇다면 최근 시장에 나왔었던 과도한 변동성, 말 그대로 과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요 섹터로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이에 대한 해답도 만나보겠습니다. Sure,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here. As I shared earlier on, Standard Chartered CIO team ascribed the probability of a recession in the US to happen in the next 12 months at just around 20%. Okay, so in other words, this is not our base case. At the outset, it seems like the recent market correction was a bit of an overreaction. But we are cognizant of the fact that the latest slump in stock market was magnified to a certain degree by the crowded positioning of some of the popular sectors, such as the US mega cap technology sector, and also crowded positioning in Japan equities, partly because of the carry trade. So in other words, as yen appreciated notably over the past few trading sessions, that caused an unwind of those carry trades. And so that magnified the correction here. So right now, at this juncture, we think that fundamentally, the 3-month outlook for the US dollar against yen would be at around 145, 146 level. So we think that there has been some overreaction in terms of the currency move. But of course, near-term volatility could still persist depending on how the economic data would turn out to be in both the US and also in Japan. And in terms of sector rotation, which is the second half of the question, we have been advocating over the past couple of months the importance of diversification, not only across sectors, but also across geographic markets. So let's start off with geographic markets, right? We continue to like the US as one of the major geographies, but we also emphasize the need to diversify,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a lot of the positioning in the US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tech space. So we have been also advocating an overweight in India as a way to hedge some of the potential volatility in the US. Sector-wise, we remain overweight on US technology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But in the near term, we think that the earnings positive surprises have stayed positive, albeit at a lesser degree than what we hoped for. And instead, we see actually bigger positive earnings surprises in some of the traditional sectors, such as financials. So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we have been recommending some shift of the allocations from US technology into traditional areas such as financials as well. And going forward, we think that we continue to advocate this diversification to maintain a barbell strategy between growth industries as well as some of the more defensive, resilient industry groups.
네, 성장주와 방어주의 비중 있는 포트폴리오 잘 챙겨가자라는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최근 증시의 또 하나의 변동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선 리스크와 관련된 투자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 이 투표를 이기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별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It's a very tough question here, especially since Vice President Harris took over Biden as the Democrat presidential candidate. The race against Trump has become a lot tighter. So, in other words, a lot of the benefits from the Trump trade that have been priced in earlier on are now fading. Now, let's start off with the Trump trades, right? A lot of the people had anticipated that should Trump become the president, it would actually bode well for U.S. equities because Trump's policy mandates have been to advocate America first and also extend tax rate cuts for U.S. households and corporates. So a lot of the small cap areas, as well as financials and energy that potentially could benefit from his push for deregulation, have done well. But since Harris became part of this picture, we felt that we still cannot remove the possibility that Trump could become the president, but the Senate and the House within the US could be a bit more divided. That would still give Trump the chance to leverage the executive order to actually pass the policy agenda that he has in mind. So, in other words, some of the policies such as tariffs could still be implemented should he use the executive order. So, that remains to be seen, and if that happens, under the scenario where Trump becomes the president while we have a divided House and Senate, the non-US equities could still be a victim should tariffs be imposed, especially in markets such as China, right? And on the other hand, we think that some of the traditional sectors could still benefit should he push through some of the de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which is the other extreme, if Vice President Harris becomes the president, of course, status quo seem to be answering the most part of this question. But we do think that within the traditional industry groups, some of them could get hurt. For instance, financials as well as energy could get hurt because there's no longer a push for deregulation. And of course, Bitcoin could also be less popular because Trump has become very friendly with Bitcoin and crypto in general. So that's why we think that it's quite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and the Senate beyond just who will become the next US president. Now, but all in all, regardless of the election outcome, we think that across all the asset classes, gold will likely be the clear winner because now we are talking about increased political uncertainty even within the US itself. So in other words, diversification across sectors and across geographies and even across asset classes, which is bonds, equities, as well as commodities, will be very important to making sure that we build a strong all-weather foundation portfolio.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 특히 반도체 섹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Yeah, we are long-term positive on technology, including US tech. And within the technology space, we
actually like semiconductors a lo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some mixed reactions post-earnings season for some of the US AI-related names. Like the rationale is as below. Like basically, as we look at a lot of the hyperscalers and that we're talking about the platform players like Alphabet and Microsoft that continue to pour a lot of capex spending on AI infrastructures as well as AI chips. And the motivation behind is that they wanted to upgrade their service offering, increase their processing power, weathering themselves for more advanced AI-related products. And we think that this is not ending at all. If anything, it's accelerating. The only potential area of disappointment that has happened is that these hyperscalers have not been able to show in a very evident way that they have extracted incremental benefits from these incremental dollars that they invested into AI. So from our fundamental standpoint, we think that semiconductors are a very important upstream part of the AI spectrum. And when these hyperscalers on the downstream continue to add to capex spending on AI infrastructure, on AI chips, these are incremental benefits to the upstream players, includ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we think that their earnings outlook within the semiconductor space, especially those players targeting AI specific chips, and or related equipment will benefit from this multi-year capex uptrend. So we think that fundamentally this is a structural growth driver that will persist regardless of how the economic conditions unfold. So we would recommend buying on dips into some of the quality semiconductor chip players and or equipment players. But of course, how we will position would also to a large degree depend on the positioning as well. In other words, should certain name experience very crowded positioning, we need to be mindful of that and pace our exposures accordingly. 네, 지난주 하반기에 첫 주를 보냈던 글로벌 증시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남은 하반기 변동성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남은 하반기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스탠다드 차타드 레이먼드 청 최고 투자 책임 전략가와 함께 단독으로 내용 점검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홈디포 실적 공개입니다. 자, 이번 주에 물가가 발표되는데 연준이 2%를 잡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처음에 선언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2% 연간 물가 상승률 2%로 가려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서 그때까지 만약 미루면은 지금 이거 온팡 다 지금 파월이랑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은 해리스가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연준이랑 파월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해리스는 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왜 건드리냐고 하는데 트럼프는 아주 무지막매하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지도에서 뭘 지어버리고 막 그렇죠? 어떤 나라를 지도에서 지어버리고 뭐 어떤 기관을 다 검찰이고 뭐 법원이고 대법원이고 뭐 다 자기 맘대로 해버린다고 하니 FRB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 그리고 그 대통령 대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물가 2%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이번에 뭐 알고리즘 매매라고 그 정확한 거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이거 챗 GPT한테 지금 한 달간 학습시켜가지고 이번 사태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신성 델타테크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전도체도 우리 난리 나가지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뭐 한글 배우러 온다 뭐 있었잖아요. 연세대가 빵 만드는 회사 빵 만들다가 뭐 이제 뭐 저기 계속 빵 만들고 고려대는 뭐 뜨고 그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 나왔었죠. 초전도체주 급락을 야기한 게 개인들의 패닉 셀인가 이게 과연 그렇죠?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였다 이거. 알고리즘 매매였거나 알고리즘 매매가 그걸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허수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판이 더 큰 거죠. 전 세계적인 판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초전도체에서 나타난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급락을 시켜버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급락을 시켰던 뭐 언론에서 그 나왔던 뭐 별 분석 다 있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해서 한 20까지 있었나요? 어쨌든 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거 나중에 저기다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파월한테. 야 너가 그때 2% 물가 상승률 그거 잡는다고 거기까지 간다고 금리 인하 안 하다가 너가 리세션 불렀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평성대한 곳에서는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왜냐면 다 같이 잘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 필요해요. 옛날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 누군가 대표적으로 형을 처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삼족을 멸하고 그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 조선시대 보면은.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나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 나는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네가 금리 결정권 쥐고 있었는데 너가 그 중요한 시기에 2% 그거 목매가지고 네 욕심 때문에 인하를 안 하는 바람에 리세션 와서 미국 경제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망쳤네. 너 주범이야. 이렇게 몰아가지고 완전히 역사 속에 흑 역사의 그 주범으로 몰아버릴 겁니다. 파월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2%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PPI 나오고 CPI 나오잖아요. 지금 13일 날 PPI 나오고 14일 날 CPI 나와요.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가 생산할 때 물가가 결국에는 나중에 소비자가 소비할 때 물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달 기준으로 보면은 MM이니까 전달 기준이죠. 2021년에 비해서는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바로 이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것보다 안정이 됐다고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건데 물가를 아예 죽여버리면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가 죽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가 좋을 것 같죠. 사는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임금도 떨어지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무도 생산활동 일 안 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대가가 떨어지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다 놀지. 그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죠. 물가가 잡히는 건지 정말 리세션 아래 공포가 가고 물가가 마이너스 가면 최악이에요. 그거는.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완전 망해서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어느 순간에 금리나 카드를 써야 되는가 너무 고민인 거죠. 자기가 역사책에 지금 퇴임 후에 어떤 그 경제를 살린
저기가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경제를 망친 저기 주범이 되느냐, 지금 갈림길이에요, 이거. 자, 그래 어쨌든 안정은 되고 있다. 그다음에 CPI도 PPI 달별로 보겠습니다. 연 PPI YY CPI군요. CPI도 지금 2020년도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그 2% 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이거든요. 2%를 가려면 지금 2%를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2.5에서 3,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2까지 기다리다가는 지금 이거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3.1 예상했는데 3 나왔어요. 그렇죠? 3.1 예상했는데 3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3하고 2는 1%의 갭이 있기 때문에 2%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2%를 가려면은 2.5 이하로 가야 되는데 2020년 이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거의 지금 5랑 3 사이에 있잖아요. 이걸 2로 낮추려면 완전히 한 단계 레벨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몇 달 사이에 어렵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 CPI가 나오지만 연준의 기존 목표에는 아직도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이제 곧 바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뭐 잡히긴 잡혔지만 이 소매 판매, 소매상들 있잖아요. 조그만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쓴 비용인데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이너스 나왔다 플러스 나왔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0.3 예상됐는데 0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했죠. 어쨌든 이거는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와야 되죠. 예상치 상회가 나와야 되죠. 좋게. 예상치보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와야 경기가 안 죽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왔다 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지금도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심한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파월이 지금 휴가를 갔는데 휴가지에서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슨 두 단계를 낮춰야 된다는 극단주의적인 사람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지금 머리가 더 빠지겠죠, 지금. 자,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실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망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실적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그 돌 코리아 이거 파인애플 좋아해가지고 요거 기대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주가가 좋진 않아요, 돌이. 근데 그거 있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크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홈디포 같은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홈디포 있죠.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도 있고 소매 판매 있는데, 그러니까 월마트는 더 다양한 제품을 파는 거고 홈디포는 이제 공구들을 주로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 전에 거의 말한 소매 판매랑 연결이 되잖아요. 저런 소매 상점들에서 사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뭐 연준이 요구하는 2%까지 안 빠졌더라도 소매 판매가 좋아서 저런 월마트나 홈디포의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안 죽었다는 거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를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게 저기 여지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야, 아직 우리 소매 판매 국권에 기업들의 월마트나 홈디포 실적 좋잖아. 우리가 이거 정책 실패한 거 아니야. 너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 2%를 그 목표라고 했지 내가 2%를 갈 때까지 금리를 버틴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 실적까지 다 어닝 쇼크가 나고 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손 쓸 방법이 있어요. 너네 늦었네. 왜냐면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파월이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갈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은 야, 너 왜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거야?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아래 공포가 실현이 현실화가 됐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어 7월 달에?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이거 기업들의 실적 어닝 쇼크 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당연히 업종별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업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전반적으로 특히나 소매 판매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유통기업들 실적 다 망가지면 이거 완전히 다 온팡 뒤집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이 2% 빠져서 36.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이건 저번에 봤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보기 전에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넷 인컴이 7% 빠졌었고요. 홈디포 실적이 그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EPS 3.63달러 마이너스 5% 나왔습니다.
요거는 오퍼레이팅 인컴으로 해놨네요. 요것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판매, 그 매출까지 전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글로벌 컴페어 스토어 세일즈 트렌드. 요것도 비교 대상 그 매장 매출, 이게 2020년도 4분기부터 꺾였죠. 2020년도 4분기부터 꺾여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다시 2020년도 1분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홈디포는. 왜냐하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홈디포의 전체 사업장, 지금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들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폭은 줄어들고 있긴 해요. 2023년도 1분기에 여기서 완전히 역으로 갔죠. 0.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2.8 마이너스니까 아직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려면 좀 더 많이 지금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 전체 평균 2.8보다 더 안 좋네요. 결국 북미의 실적이 중요하다. 지금 다른 뭐 치폴레랑 또 월마트였나요? 그런 것들은 미국의 실적이 전 세계를 견인했었잖아요. 근데 홈디포는 지금 반대로 미국의 실적이 전 세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리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북미의 홈디포 이 소비자들이 지금 늘어나야 된다. 아마 이 집 고치고 이런데 지금 조금 돈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필품이나 먹는 거. 그렇죠? 월마트나 치폴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야, 집 고치는 거는 좀 미루자 해서 이런 공구를 안 사나 봐요. 그렇죠? 나사나 무슨 드릴이나 해머나 이런 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녹슨 거 좀 쓰지 이런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CEO가 저번에 그 메시지 한 거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구매 행사에서도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 영업팀과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는 CRM 플랫폼, CRM이 고객관계 관리죠. CRM 플랫폼을 제공하고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여 영업팀에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프로 인텔리전스 도구내에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다. 이러한 툴은 시장에서 최적의 프로 대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과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교차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야, 이거 프로 판매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있죠. 우리로 자면 맥가이버들 대상으로 더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말고. 아시겠죠? 거기서 더 많이 사고 비싼 걸 사니까요. 자, 한 줄 매듭평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할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물가요. 제발 물가로 둥둥 떠가지 마요.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워 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급격한 변동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주 증시는 지표에 더 주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지 체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 중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고요. 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의 예상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CPI 둔화가 나타날 경우는 경기 악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될 경우는 반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 만큼 미 국채금리도 4% 선에서 밀착하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불안 심리, 시장은 연준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은 이번 9월 FOMC 때 이 페드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빅컷에 나선다는 인하 확률은 48.5%로 물론 지난주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74%보다는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25bp 인하를 선택할지 50bp 인하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베팅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주요 지표들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선 리스크,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세계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이 해당 지역에서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이 해리스 카밀라 부통령이 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세계주의 등록 유권자인 1,973명을 대상으로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겠느냐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질문의 응답자의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그리고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과거 민주당 텃밭인 블루월에 속했지만 최근 러스트벨트 색채가 짙어지면서 경합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곳을 포함한 7개 경합주가 사실상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으로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자 만족도도 크게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58%에 그쳤던 대선 대진표 만족도는 이번 조사에서 73%로 급상승했고요. 다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만족도는 74%에서 79%로 오르는 데 그치면서 다소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의 강세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라면서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지적이고 기질적으로 통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세를 몰아서 최근 유세에서 팁 면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서비스와 고객 응대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해리스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일지 대선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7월에 소비자 물가를 발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5개월 내 최고치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6개월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중국 CPI는 지난 2월에 춘제에 힘입어서 먼저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6개월 만에 당시의 상승세로 돌아섰었고 이후 7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그룹은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날씨 요인이 컸다고 진단을 했고요. 다만 같은 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면서 경기 시그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월치와 로이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고 국가통계국은 이와 관련해서 7월 PPI의 시장 수요 부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상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7월 PPI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외신들은 중국은 현재 내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던 요인이 수출이었는데 수출까지 둔화세를 보이면서 올해 중국이 내걸었던 5% 내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내수 먼저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외부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다시금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도 월가는 암호화폐 채굴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한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요. 많게는 20%까지 주 단위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하락하긴 했지만 4년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토막 나는 반감기가 끝났고 또 미국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월가에서는 이 현재 주가를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투자은행인 캔터피츠 제럴드 같은 경우도 라이어 플랫폼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3배 이상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손익 분기점이 비트코인 5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라는 이유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에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채굴주들의 실적은 덩달아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 주말 사이에는 어땠을까요?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채 6만 달러 선에서의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6만 달러가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편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지표로 적용되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이 단기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전에 일단은 단기 조정에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면서 5만 8천 달러 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순탄한 흐름이 이번 주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지표들 PPI, CPI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 또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소화를 해내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이 2%대까지 지수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분위기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